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은 뉴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4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제 40분 남았습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로 함께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불과 40분 뒤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인 111일간의 심리를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네, 역대 최장 심리 기간 끝에 결론이 나오네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선고를 앞두고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출근길에 경찰이 동행하는 것은 물론 취재진을 포함해 외부인 출입도 제한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오늘 오전 7시쯤 경호를 받으며 가장 먼저 출근했는데요. 8시 반쯤 도착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모두 출근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접수되고 장장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이 종료되고도 38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헌재는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총 16명의 증인이 탄핵 심판에 출석했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포고령의 위헌 여부와 선관위 군 투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쟁점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갖췄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는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을 거치고 결정문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정문은 선고 이후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 결과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인용 정족수를 못 채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20석에 대해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는데 9만 6천 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면서 약 4,81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은 전면 폐쇄됐고 헌재 반경 150m는 외부와 전면 차단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성 측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린 기자. 헌재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경찰 차량 200여 대와 방어벽 등으로 둘러싸인 진공상태 150m 구역 안입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현재 관계자나 경찰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면서 적막감만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출근이나 방청권을 받은 시민들이 들어가는 모습 정도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0시부터 전국의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비상을 발령했습니다. 현재 인근에는 경찰 특공대와 210개 기동대, 14,000여 명이 배치돼 테러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공구역 밖 안국역 6번 출구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은박담요를 둘러싼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모여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 11시에 선고 생중계를 함께 보며 탄핵이 인용되면 광화문 앞까지 행진하고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오늘 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집회 현장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곳곳에 구급차도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인사동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은 안국역을 무정차 통과함과 함께 안국 역사를 전면 폐쇄하고 시내버스 150개 노선도 헌재 일대를 우회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 상황은 관저에 계시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지금 대통령 관저 앞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경찰 통제구역인 관저 정문을 중심으로 찬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1시간도 안 남은 지금 집회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격앙됐습니다. 양측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의 소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예상한 듯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찬반 양측 참가자들은 잠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현장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도 배치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인파 밀집을 우려해 오전 9시부터 한강진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일대에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기동대 28개 부대, 2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현장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상황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희로 기자, 국회도 숨죽인 채 오늘 결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곳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국회에는 선고 당일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탄핵 선고 결과를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잠시 뒤 40분부터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 지도부가 함께 TV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1시간 뒤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는데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임종득 의원 등은 헌재 재판정에 들어가 탄핵 심판을 직접 방청합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10시부터 지도부가 비공개로 함께 모였는데요. 함께 생중계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라며 비상체제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는 청사 경호도 삼엄해졌는데요. 주말까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일일이 출입증을 검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숨죽인 채 잠시 후 있을 탄핵 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심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과 상식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또 해? 뭐 말씀하시죠.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100% 기각 각하를 확신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인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각 내란죄 헌법재판소 분야에 앞에 대한 광경을 입증도 저희가 제대로 전해드리고 되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저희가 곳곳의 대통령으로부터 현장을 중계하는 와중에 정치인을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또 출석을 해서 앞에서 입장을 잠시 밝혔었고요.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곧 결정이 됩니다. 네.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종환 기자 먼저 물어볼게요.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11시부터죠. 11시에 선고가 딱 시작이 되면은 이제 재판부 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가장 먼저 입장을 하면서 자리에 앉게 되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와 있던 방청객들 혹은 이제 각 대리인단 측 관계자들이 네. 이제 도열을 해서 예를 표한 뒤에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선고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청객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이 30분 10시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이 10시 반이죠. 이제 네. 10시 20분부터 이제 방청석 그 재판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지금도 아마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보안 검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반 방청은 20석이 준비가 돼 있는데 역대 최고의 또 경쟁률이 펼쳐졌다고 10만 명 가까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4,800대 1의 경쟁률. 지금 뭐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재판장에 총 준비되어 있는 좌석 104석, 104석 중에 일반 시민에게 배정된 건 20석밖에 안 됐었는데요. 네. 이 20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청자가 몰렸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신청된 인원은 어제까지 집계된 게 9만 6천 명 정도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명이 이제 선택이 된 거니 경쟁률은 4,819대 1이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 결정문은 일단 누가 읽고 발표 순서는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제 결정 이제 요지를 잃게 되는 거는 재판장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게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시작에서 이제 결정문을 읽겠다는 안내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 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각하 여부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각하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각하를 이제 결정을 하고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각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번 탄핵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각각의 판단을 내려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헌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혹시 위헌이다 이 경우에는 이게 파면에 이를지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중대한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또 내리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정 주문을 읽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낭독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될까요? 뭐 과거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이제 보면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25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른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네. 다만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번 탄핵 심판들보다도 더 쟁점이 엄격하게 치열하게 다퉈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뭐 기존 20분 내외에서 1시간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나요? 뭐 1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 아니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상세하게 설명해야 이번 탄핵 심판 전국에서 벌어져 있는 갈등 상황을 봉합해야 된다는 이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부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자, 지금 일단 4월 1일에 선고기일이 공지가 되면서 그날 판결이 바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많았고 이후에 평일을 거쳐서 이제는 뭐 아무리 늦었어도 최종 결정문이 다 나왔을 텐데요. 그 사이에 결론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결론이 거의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건보다도 더 오래 걸렸고 그만큼 치열하고 쟁점별로 굉장히 많이 다퉜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역사에 남을 결정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오탈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또 한밤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썼던 표현 중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결국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져서 살짝 결정문이 수정됐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판결을 해서 결정은 났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결정문이 노출이 될 것을 우려해서 서명 부분은 오늘 오전에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헌법재판관 모두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요.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멱사의 명운을 바꿀 그런 결정문을 다듬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마지막 문구에 뭐 어떤 확인 정도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심판 사례들을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아주 이제 주문 결정을 웰 때 많이들 또 확인을 하셨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약 오늘 이런 선언이 나온다면 누가 읽게 될지도 관심사고. 당연히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 소장 대행이 맡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원일치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전원일치가 아니면 먼저 선고한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원일치라고 보지만 서로 전원일치가 아닌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영배 대행이 주문을 읽자마자 바로 그 결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네. 오늘 아침 재판관들의 출근길 모습도 궁금합니다. 7시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 네, 오늘 맞습니다. 모습은 어땠었나요? 네, 7시부터 이제 재판관들이 하나둘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 출근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들어왔던 게 이번 심판의 주심이었죠. 정영식 재판관이 7시가 조금 되기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뭐 양복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뭐 김복형, 정계선, 이미선, 지명두 재판관 요 순서로 이제 입장을 했고요. 네, 8시가 김영두 재판관은 가방 4개를 든 채로 네. 출근을 해서 약간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관심을 이제 받는 이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재판을 이끌어가는 아마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심판 과정에서도 혹은 과거 법관 시절에도 좀 일을 많이 하는 일벌레 성격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네. 평소에도 항상 이런 서류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심지어는 캐리어에 서류를 들고 움직이는 출근길 모습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변론기일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이미 많은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평의 과정에서 좀 어떤 의견을 좀 내놨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뭐 평의 과정이 보안에 붙여지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냈다 저희가 감히 추측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주심이면서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고 네. 다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제 재판관이었다 보니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가 되고 그 보수 성향 평가에 따라서 판결이 혹시라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이번 탄핵 심판 초기에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심판을 과정을 지켜보면요, 이제 김용현 전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한 증인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절차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적인 모습은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양측 구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뭐 증언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뭐 꼼꼼히 따져 묻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증인 신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른바 홍정원 메모라는 것이었죠. 예. 여기에 체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받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들으면서 받아 적었다. 이런 메모가 이제 당시 공개가 됐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의 작성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정영식 재판관이 증인신문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홍 전 차장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 이런 점이 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당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들이 던졌던 질문들이 오늘 판단의 기준점이 될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따져 물어볼 텐데,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따질 부분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는지,
또 그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에요? 네, 말씀하셨던 것들 여러 쟁점들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 혹은 5가지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었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이게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계엄 선포를 하는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맞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발령했던 포고령 1호가 있죠. 이 포고령 내용에 보면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포고령이 바로 위헌인지 요 부분이 판단이 쟁점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에 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판단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관위에 이제 군대를 보낸 게 이게 이제 위헌 위법이었는지 판단.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국무회의 절차. 헌법에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절차도 제대로 됐었는지 요까지가 이제 판단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10시 40분입니다. 이 평의, 오늘 마지막 평의가 9시 반부터 시작됐다고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이제 재판관들이 사실 선고 기일을 정할 시점부터 어느 정도 결론은 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진 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문을 마지막까지 다듬는 작업이 진행될 거고 오늘 마지막 평의에서는 아마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재판관들끼리는 서로 결론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겠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절차, 즉 평결 절차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재판관들이 각각 나는 인용이다, 기각이다 공식 의견을 밝혀서 이제 인용 결론을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작성되고 있는 결정문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작업. 이 작업이 이제 마지막 오늘 오전에 열릴 평의에서 진행됐을 걸로 보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선고 이제 주문이 이제 읽혀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의 관건이 될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짚어주셨는데 잠시 후 저희가 약 20분 뒤에 함께하게 될 선고를 통해서 재판관들이 각 쟁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각 찬반 집회 현장들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측에 신고된 인원만 찬성 측 10만에 반대 측 3만, 총 13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찬반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이 20만 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고요. 정말 많은 인원이 나와서 또 자신의 의견 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유혈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은 최고 단계 비상태세적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고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삼엄한 경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인근은 좀 철저하게 통제가 된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진공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국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현 기자,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는데 국회 쪽도 통제가 삼엄해졌다면서요? 네, 앞서 조희로 기자의 연결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국회에 있었는데 국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춘 모습입니다. 평소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출입증이 필요하지만 국회 경내에 들어갈 때는 민간인들이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전까지는 국회를 개방한 모습이었는데 오후부터는 국회에 정식 등록된 인물들만 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지원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견 근무 형식으로 지원을 할 때는 이 임시 출입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임시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국회 측에서 꼼꼼하게 출입자들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국회에 차량이 들어가는 어떤 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부 통제를 해서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은 바리케이트로 완전 봉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입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선고를 앞두고 현재 반경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경찰이 밝히고 지금 그렇게 경비를 하고 있죠. 안국역을 포함한 곳곳이 폐쇄됐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로 지하철이 운행되는 등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안국역 주변에서 이 찬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찬성 집회, 남쪽으로 반대 측 집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 구간도 지금 존재한다면서요, 우종환 기자? 네, 맞습니다. 그 경찰은 이제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단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래쪽 구간에다가 완충 구간을 설정해서 여기를 약간 쿠션처럼 만든 다음에 양쪽 집회 현장을 그 반대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 접촉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국역 중심으로 왼쪽에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완충 공간의 아래쪽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일어날 걸로 네.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반면 찬성 집회 측은 이제 경복궁, 그러니까 광화문을 중심으로 위쪽에 자리를 하도록 해서 이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찬행심판 때는 사실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로 네. 통제가 잘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려고 설정한 모습입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지금 찬반 집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대측 집회 현장은 조금은 한산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양측 모두 사람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주면서 별탈 없이 평화롭게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현 기자 정치권 반응 한번 짚어보죠.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과연 어디서 이번 선고를 누구와 함께 지켜볼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움직임 확인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대신에 이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함께 TV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법률 대리인단 통해서 질서 유지와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도 선고 전까지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해서 직무에 복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해서 직무 복귀를 알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특별한 담화나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을지가 궁금하다는 건 결국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각각 기각과 인용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일 텐데 자, 지금 이준호 대변인께서 너무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여야 양측에서 각각 어떤 입장을,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결과가 인용이냐 기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만약에 인용이라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메시지를 아마 내지 않을까.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전부 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기각이 나올 경우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기각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승복을 할지 안 할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좀 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비상계엄했을 때 1만 명이나 학살 당할 뻔했다는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얘기도 하셨었고, 또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유혈 사태 등등 또는 폭동 등등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기각 나왔을 경우 불복을 준비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각이 나오더라도 지금 평화적으로 지금 양측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좀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의 어떤 성숙한 판단으로 좀 안전하게 일상으로 국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런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시민들에게 물었는데 그럴 수 없겠다는 의견이 좀 늘었습니다. 44%로 절반 가까이 됐는데 정치권에서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네. 근데 이것도 실은 수용하겠다 50% 정도 나왔다는데 이것도 탄핵이 인용될 걸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가 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예상할 수 없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거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이제 조기 대선이 되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 통합과 법치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도 저는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 갈등과 혼란을 오늘로써 좀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전에 마지막 평의가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계속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론을 어떻게 수습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사회 갈등은 좀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국민들이 일단 TV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걸 봤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들이 또 들어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또는 뭐 굉장히 위법적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뺐거나 감금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뭐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용산과 관저로 몰려들지 않을까. 저같이 법조인도 승복할 수 없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평의가 다 끝났으니 결론은 난 것 같고요.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지지 않았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간 계속 심판 결과를 두고 승복을 강조해 왔는데 인용 시에 국힘의 대응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일단 인용하게 되면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낼 때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석동현 이제 국민 변호인단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최후 변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내는 이제 그런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메시지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만약에 인용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 안정에 여야가 좀 힘을 써달라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곧 만약 인용되면 조기 대선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들도 국민의힘에서 같이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인용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짧게 내시고 네. 이제 비상이 아니라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산불, 재난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추경 예산안 그리고 대국민 통합 메시지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관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지금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마찬가지인가요? 국회에서 지금 대부분 TV를 네, 같이 아마 시청.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과가 많이 궁금할 거예요. 뭐 당연히 8대 0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건 맞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했던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87년 이전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없고요.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일부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정략적인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형사 항소심 판결 이후로 밀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도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로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4월 11일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오늘 이 결정이 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제까지 침체된 경제도 문제지만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안보도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제 선포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외교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 만난 고위 지도부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빨리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차기 대통령이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10시 45분부로 경찰 기동대 전원이 현장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찬반 집회 열기는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모두의 시선이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몰려 있습니다.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각이 10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5분 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시작됩니다. 현재 대심판정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청객이 입정을 마쳤고요.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양측의 대리인단도 이미 착석을 마쳤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를 보면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이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11시 정각에 맞춰서 또 선고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뭐 지체 없이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계를 보는 게 단순히 시간을 지킨다 의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 헌법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시작 시간부터 또 주문을 읽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분단위까지 적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내부 그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 장면입니다. 양측. 네, 국회 소추위원단장 정청래 모두, 법사위원장의 네. 모습이 보이고요. 자, 뒤쪽으로 소추위원들이 앉아서 차분하게 선고 기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운명을 가릴 기준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일단 아까 이제 절차를 제가 어떤 거를 판단할지를 이제 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번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헌법 위반을 판단하기 앞서서 이 탄핵 심판은 절차부터 잘못되는지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로는 이 본안 판단에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위헌이었냐 위법이었냐 판단하는 거 요 2단계. 요게 또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설령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위헌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했느냐. 요 3단계의 허들을 넘는 게 이제 오늘 심판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각하냐를 가르는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네,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의 판단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문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나올 말이 윤 대통령 운명을 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보면 주문 다음에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 누구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 뭐 파면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번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청구를 각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각 표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단위까지 시간을 적게 됩니다. 그 주문을 읽는 그 분단위 시간을 기준으로 만약 인용이면은 그 분단위 기준으로 대통령의 직을 이제 잃게 되는 거고요. 혹은 기각이 되면은 그 분단위를 기준으로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주문이라고 운을 떼고 그 다음에 어떤 첫 어절이 나올지 문영배 소장 대행의 입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몰려 있습니다. 자, 선고를 앞두고 조용히 하지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 대심판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지금 비추고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낭독에 걸리는 시간 한 20분 좀 남짓으로 보통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몇 페이지짜리 결정문인가요? 88쪽 정도가 박 전 대통령 때는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정문은요, 이제 판결문 같은 거죠. 법원의 결정문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여 쪽,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50여 쪽 분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결정문이 이제 따로 있을 건데 그거는 유독 쟁점이 치열하게 다퉈졌던 만큼 뭐 100쪽도 넘을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많은 결정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너무 요약을 해서 그렇죠. 읽는 건가요? 너무 그러면? 시간이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한 20분 분량 정도로 낭독할 수 있는 요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소수 의견이 포함된 선고 이유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따로 작성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수 의견이 있으면 또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또 별도로 낭독하게 되는데 그 역시 아마 요지를 정리를 해서 낭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분량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추측도 있지만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네. 생중계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요지를 읽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각 언론사 취재진과 양측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20명의 방청객이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적인 광경을 직접 마주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9분 지났고요. 잠시 후면 이 대심판정에 문영배 소장 대행을 필두로 재판관들이 입장해서 역사적인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재판관들의 앉는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총 재판관의 재판관 좌석은 9석 있습니다. 원래 재판관은 9명이니까요. 다만 1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자리 하나는 비워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8자리를 기준으로 재판장인 문영배 이제 권한대행이
이제 가운데 앉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운데 있는 재판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가장 임기가 오래된 재판관 순으로 앉게 됩니다. 취임 일순으로. 그렇습니다. 소위 약간 좀 속된 말로 뭐 한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재판소 현장 그림 보시겠습니다. 모든 재판관들이 입장을 마쳤고요. 이제 선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험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뇌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사항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습니다. 8대 0입니다. 헌재 소장이 말한 내용을 보면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11시 22분에 주문을 내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었고요. 문제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각 소추 사유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요. 대부분의 소추 사유, 비상기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국회의 군대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장악 시도, 그리고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위헌이고 위법이고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야당 측의 국정마비 시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은 인정하지만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로서 그 타겟책과 해결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네,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 그리고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현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국회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마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게 일방적인 책임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우종환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던 만큼 좀 자세히 보면요. 제일 처음에 판단한 게 이제 탄핵 심판의 이 절차가 잘못됐느냐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겠네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게 이 탄핵 심판을 하려면은 법사위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건?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방방골골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윤석열 독재 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고 직후 곧바로 나온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탄핵소추 단장의 한마디였습니다. 뒤쪽으로 박은정 의원, 천하람 의원 같이 야5당의 일원으로서 함께 소추단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볼까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해주신 재판관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비위 대상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는 해임 사유였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그리고 탄핵소추 단원들의 입장까지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 나왔던 탄핵 심판 선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들어보고 있었는데 우종환 기자가 조금 더 이어주신다네요. 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절차적 판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탄핵소추안을 이제 두 번 처음에 통과가 안 되는데 다시 또 안건을 발의해서 통과한 거는 이거 일사부질이 아니냐, 두 번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국회 회기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네. 또 법사위 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는데 다 국회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 절차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네. 각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여기에 내란죄 부분 역시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럼 본안 판단으로 가겠죠. 이제 각하할 사유는 없으니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계엄 선포 과정, 계엄 선포의 그 요건, 국가 비상사태가 맞았는지 아닌지에 다 판단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그 야당의 이제 예산안 이제 뭐 야당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실제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정도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예산안이 통과된 게 사실 예결위까지만 통과되지 본회의가 통과된 것도 아니었지 않냐. 예. 또 탄핵 소추는 남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의 야당의 일방적인 법률 통과를 다 막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국가 비상사태냐. 즉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럼 네. 형식적 요건을 보자. 형식적 요건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역시 이 부분 역시 뭐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거는 국무회의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즉 비상계엄 선포는 이제 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림 나가는 거 보시면 이 시각 현재 탄핵 반대 집회 상황입니다. 찬성 집회와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판면의 헌재 선고 직후에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기도 한 상황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된 양측 집회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유혈 사태를 예상해서 최고 단계 비상경비 태세를 발동해서 삼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대로 유혈 사태라든지 폭력적인 사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다만 그렇습니다. 양쪽의 분위기만이 조금 많이 상반된 다릅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식 논평이 나온 것 같아요. 말이 있었는데 국민께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 지도부 차원에서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8명 재판관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네. 결과를 지금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애초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11시 반에 열어서 당이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사실 기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탄핵 인용 이후에 어떻게 당을 추스리고 60일 내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난상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수용한다 이런 속보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곧바로 수용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의 답변이었고요. 자, 법리적인 이야기 조금 더, 탄핵 선고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쟁점별로 각 재판관의 보충 의견도 좀 나왔거든요. 개별 재판관들 의견 뭐 주목할 점 있습니까? 네, 이게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마침 여러 언론에서 거론됐었던 이제 흔히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재판관들이 각각 이제 보충 의견을 냈었습니다. 네. 이 보충 의견이 이제 볼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전원 일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짚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 형사 재판에 준용하는 전문 법칙이라고 하죠. 즉 이제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에 준용을 해서 하는데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만큼 엄격하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만큼 엄격하지는 않게 이제 증거들을 선별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형사 재판에 못지않게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선고 요지를 보면은 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회 침탈 시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들이 대부분 이제 채택이 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채택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면 안 된다. 형사 재판에 맞게 직접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증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재판부는 이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만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조서들을 대부분 채택한 걸로 보이는데 이 이제 3명의 재판관은 요거는 앞으로는 이거는 좀 더 따져봐서 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게 이제 눈에 띕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승훈 부위원장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당초에 민주당과 또 부위원장께서 예상하신 대로 강하게 예측하신 대로 8대0 전원 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향 따라 결정이 좀 갈릴 거란 분석도 있었고 조금 전에 좀 불안감도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꼭 민주당의 전략기획 부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요.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8대0이고 헌법재판관들이 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걸 각하 의견을 쓸 수 있을까? 기각 의견을 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대0을 자신했던 것인데 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왜 불안했을까? 왜 5대3이라고 하는 걱정을 가졌어야 했을까?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3월 26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어떤 좀 더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되면서 그 시도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각하라고 자꾸 주장을 할까? 각하가 될 수 없는데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이 내란죄에 대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고도의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두환 씨의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주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내란죄와 내란 행위로 소추를 했습니다만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관계가 달라져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다라고 했습니다만 내란죄와 내란 행위는 동일한 거거든요. 예. 다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다. 사실관계도 똑같고 적용법조도 똑같기 때문에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증거법칙과 관련해서요.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예.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다음 기회에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돼서 증거법칙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그래서 각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외신들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을 일제히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면서 한국의 수십 년 사이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AFP 통신과 교도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격분을 하고 오열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선고 결과를 들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마쳤습니다.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인용 선고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인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읽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마쳤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시각을 확인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습니다. 결과는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입니다. 선고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선고를 시작하면서 문 권한대행은 적법 절차부터 따졌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헌재가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형사소송법 완화 적용에 대한 증거법칙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후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뿐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등이 계엄 선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 당시 계엄 취지 설명은 물론 부소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계엄군,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를 확인하며 체포 시도 역시 있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활동을 제한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권력분립 원칙은 물론 기본권을 제한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쟁점별 판단을 끝내면서요,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는 윤 대통령 때문이 아닌 시민과 소극적인 군경의 임무 수행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긴급권 행사이며 불신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마찰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게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을 했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침묵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짤막하게 밝혀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대했던 승복 메시지, 갈등 조율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파면됐습니다.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자,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한남동 관저를 즉각적으로 떠나게 되나요?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김영 기자? 네,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한남동 관저를 곧바로 떠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경호 등의 이유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이틀 정도 시간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준비 시간, 경호 문제, 안전상 우려 등의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두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관저에서 언제 짐을 빼야 한다 이런 게 딱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서 이제 신변 정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서 지금 일단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앞으로 일정은 혹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조기 대선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60일 이내에 그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네. 최근에 이 달력 스케줄을 보니까 6월 이렇게 3일 되면 6월 정도? 3일이 네. 화요일인데요.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다음 대통령 선거 날짜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면 차기를 생각해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빠른가요? 사실 그런가요?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각과 각하를 예상하는 의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면이 확정된 이상 이제 당이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혼자 뛰다시피 하니까 아주 네.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 당은 각각 생각을 달리하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17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3월 31일에 홍준표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국민 권한 담화 대행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통상 대처를 차질 없도록 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 다음 정부가 들어오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현 기자,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제 이슈인데 어떤 일정을 갖게 될까요? 네,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고요.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선대위를 차린다든지 각 어떤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입장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오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이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향후 각 당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정세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간단한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일단 헌법재판소 어떤 판결이 조금 전에 나온 만큼 각 당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종환 기자, 그러면 지금 6월 3일이 지금 조기 대선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60일이니까. 앞으로 일정이 선거일을 발표하는 시점과 이런 게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때 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일단 선거일을 이제 탄핵소 권한대행이 지정을 할 겁니다. 네. 6월 3일이 유력하지만 어쨌든 이제 며칠에 60일 이내니까 6월 3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날짜를 예.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일로부터 24일 이전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후보자 등록 시작하고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가 인용된 4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 6월 3일 화요일. 자,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인용 이후에 딱 60일째 되는 화요일에 선거가 치러졌으니까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인데, 조금 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저하게 정광재 대변인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6월 3일로 좀 시간 단력을 맞춰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해왔다고 봐야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픈 현실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지지자들이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탄핵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결집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선 자체가 의미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경선에 참여할 분들이 누구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집중됐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회 과반수 의석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혼란을 넘어서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무능을 넘어서 유능의 관점에서 민주당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시 50분을 넘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연결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에 따른 이재명 대표 입장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파면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감사합니다. 입장 잠시 들어봤습니다. 상황을 다소 엄중하게 바라보고 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또 현안에 대한 타개책과 또 그 각오에 대해서 소회를 밝혔고요. 관심을 모았던 조기 대선에 관한 행보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대표로 언제 내려놓는다든지 관련된 언급이 언제 나올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관련된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곳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내심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해 왔는데요. 헌재 결정에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와 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즉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이유로 며칠간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뒤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연금은 물론 보좌 인력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여야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네, 국민의힘은 선고 20분 전인 10시 40분부터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 다 함께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짧은 입장을 발표한 뒤 권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책과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나면 정리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반응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파면 선고가 나온 직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는데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민주주의는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을 향해 승복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절차를 즉각 준수하고
이행하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도 들으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지칭하면서 더 이상의 헌정사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이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해야 되고요. 네. 선고일도 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 기자,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정이? 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조금 전에 담화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일단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권한대행의 직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대국민 메시지 담화를 발표한 것 같이 관계부처에 일단 안보 치안 유지와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 임시 국무회의,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열어서 이 국무위원들과 국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고 특히 한미동맹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외교, 안보, 통상 현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네, 오늘 14일 이전에 5월 24일에서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인데 아무래도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3일로 예상이 되는 거군요. 네. 임기 만료 등의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보통은 수요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권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주말 그리고 사전 투표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일, 25일, 5월 31일, 6월 1일에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를 하게 되는데 5월 28일, 29일을 선거일로 정하게 되면은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는데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시계가 이제 숨가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언제 내려놓을지 어느 시점쯤에 출마 선언이 이루어질지 이런 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아마 며칠 내로 퇴임을 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경선 후보로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당연히 내려놔야 되고요. 네. 아마 하루 이틀 내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경선 과정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선 룰을 정해야 될 거고 또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60일을 꽉 채워서 아마 6월 3일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또 예. 6월 3일이 그 전날이나 후날이 주말이 아니거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6월 3일로 결정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이미 물밑에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뭐 경선이면 경선, 본선이면 본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하게 대선 준비는 진행될 겁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언제까지로 선거운동 기간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선거운동 기간도 법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절차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 분열을 넘어서 화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메시지, 통합 메시지를 주로 많이 내실 것으로 봐요. 네. 지금 당연히 8대 0으로 나와야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5대 3이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실은 굉장히 군원이 분열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그래서 통합의 관점, 윤석열 대통령 집권 거의 3년 차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능에서 유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비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걸로 알려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또 뭐 충북시장인가요? 그 굉장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시장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다행히 이제 조기 대선 과정에서는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경선 과정에서 그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일하게 홍준표 대구시장만 그 직을 바로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이 좀 빠진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걸 좀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무죄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대로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주당이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노력했었던 것은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그 전략을 갖고 임했고 사실상 그 전략이 성공한 셈이죠. 그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에서 유일한 후보로 꼽히지만 우리 당은 아까 난립이란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경쟁은 좋은 겁니다. 그 경쟁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뭐 당장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연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면 충분히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양극단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심화된 시간도 좀 길어졌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반발하면서 일부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지층 간의 갈등을 통합할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두 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할 방안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이 승복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 통합의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될 거예요. 탄핵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양하면서 마치 하야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 체포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승복하는 것이 가장 통합의 길로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납득은 어렵지만 승복은 해야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승복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결국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상황이 됐습니다.